네, 어서 오세요. 그 유명한 그 홉스테터의 그 문화 비교론처럼 그 네덜란드가요 문화 비교를 참 잘하죠. 데이터도 아주 정확하고요. 네덜란드를 따라갈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시장을 공략하는 장사꾼들이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개국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세계 표준은 몰라요. 이 세 나라만 비교했으니까. 세 나라 모두 이 붉은색 띠, 그 도전성,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 익숙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거 하나만 빼면 공통점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뭐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한국과 중국이 서로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일본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인과 중국인들은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의지, 그 보라색으로 띠가 돼 있단 말이야. 크죠. 특히 중국이 더 크네요. 그죠? 반면 일본에 비해서 한국하고 중국의 창의성은 상당히 떨어져 있죠. 중국을 보세요. 많이 떨어져 있죠.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창의성이 떨어진다? 그럼 뭐로 성공할 건데? 남의 거 뺏길 거야? 변형시킬 거야? 일본에 비하면 한국하고 중국이요. 소속감이 강합니다. 이건 이제 보수적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은 소속감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진영 논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성이 떨어져 있죠. 한국하고 중국은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사회성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 있네요. 6%, 1% 주황색. 예. 그렇죠. 뭐 유명 사이트 뭐 유튜브 아주 뭐 구독자 많은데 들어가 보세요. 그 중국인하고 한국인들 댓글 다는 것 좀 보시라고. 사회성 정말 떨어지죠. 이게 서구 사이트랑 비교하면 사회성이 더욱더 떨어져 있다는 게 두드러진다는 말이야. 창피할 정도. 저는 이게 피해의식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한국하고 중국인들. 그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이요. 창의성이 없고 성공의지가 강하죠. 사회성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이게 피해의식에서 오는데요. 이게 심리학에 따르면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 허세를 부리잖아요. 심리학적 결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중국 국뽕 채널 같은 거 보면 둘 다 똑같아요. 한결같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그래요. 어우 창피해요. 온통 체면만 강조한다고. 이게 한국과 중국이 아주 공통점입니다. 예, 현실과 동떨어진 포스트 모던한 삶이죠. 얼마 전에 그 중국 교수 하나가 한국에서 페미니즘으로 박사받겠다고 저한테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 페미니즘 공부를 좀 했거든요. 나 살다 이 중국 페미니즘 이런 엉터리를 처음 봤어요. 내가 한국의 페미니즘을 최악의 엉터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중국 건 더 엉터리더라고. 야, 이래가지고 이 중국 여자애들 인생 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실은 제가 페미니즘 영상을 한 10대 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워밍업 중이잖아요. 강아지 영상도 올려가면서. 몰라요. 한 30개 만들지 40개 만들지. 아무튼 뭐 많이 만들 거예요. 페미니즘. 머리는 하늘에 붕 떠 있고 가슴은 물질주의에 푹 빠져 있는 몸과 정신이 반반씩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원래가요. 페미니즘이란 게 개념이든 행동이든 혼돈 그 자체 모순 덩어리잖아요. 이제 하다 안 되다 보니까요. 이 페미니스트들이 모순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인생이다. 이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면 중국과 한국의 모순, 미국보다는 배가 더 심해요. 중국에서는 이거 통제할 공산당이라도 있지 한국은 없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차도 노예의식 때문이지. 신채호 선생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1921년, 25년인가? 딱 100년 전에 얘기했나요, 거의? 예. 이 주인님의 속내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따라간다고. 예? 주인님의 속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인님 기준을 지들 멋대로 세워놓고 그 기준에 목매면서
그 노예의식을 부리고 있다고요. 인도 마하트마 간디 대학 국제정치관계학 교수가 있어요. 조진이라고 있어요. 논문을 딱 보는데 순간순간 창피하더라고요. 한국은 선진국, 원래 어드밴스드 컨트리라고 이제 보통 명사가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따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드밴스드 네이션으로 번역을 하고 고유 명사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선진국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단지 서구의 모든 것이었다. 아니 왜 이렇게 인도 사람한테 그 쪽팔린 그 논문을 쓰게 만드냐고 한국 사람들. 이게요 학적 용어라고요. 지나가면서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 용어가 따로 있어요. 과잉 교정이라고 하이퍼 커렉션이라고 얘기하죠. 1972년 윌리엄 라보프가 소시얼 랭귀스틱 패턴스라고 하는 책에서 정확하게 전문 용어로 규정한 거예요. 과잉 교정이라 하면 뭐냐면요. 저 높은 사람, 아주 잘난 사람은 분명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상상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상상한 기준에 맞춰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행태다 그 말이에요. 서구 중산층 상류층 여자들이 죄다 루이비통 들고 다니는 줄 알고 줄 서서 루이비통 가방을 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이퍼 커렉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학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고 연구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한국하고 중국 사람들이 서구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서구에서 하는 건 다 좋은 거야.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김영삼이 선진국 경제 모델이라 그러면서 OECD 들어가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쳐가지고 결국은 노무현에 의해 가지고 신자유주의 법제화 해가지고 청년들의 다 비정규로 다 만들어버리고 지금 20대 40대 청년 세대 경제적으로 완전히 비참함으로 떨어뜨렸잖아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 문화 모델이라고 들여와가지고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그러지 않아도 엎어지고 쓰러져서 눈물 흘리는 청년들 그 등을 짓밟아버린 게 또 페미니즘이라고. 세상은 허상으로 이끌어지죠 물론. 하지만 이렇게 허상으로 만들어진 사회는요 계속 실수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필리핀 같은 사회가 돼요. 미래의 희망이 전무해버리는 사회가 된다고. 아이고 이거 목소리가 좀 그러네. 죄송합니다. 나라의 그 에너지를 잃게 만드는 게 이 초국적 기업의 그 세계화 전략이에요. 페미니즘이 바로 그 전략의 전술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가족을 파괴하면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은 장자크루소 볼테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인류의 교훈이잖아. 왜 그걸 몰라? 이 가족을 파괴하려고 했던 시도가 지난 250년 동안 있어 왔다고. 다 실패했지만 근데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안 떠들겠어요? 인류사에서 가족을 파괴하려던 적극적인 시도가 처음 벌어진 게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계몽주의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실제로 행동한 게 혁명이죠. 1792년 라바생제티엔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의 인생을 가로채야 한다 그랬다면 실제로 3,000명의 소년들을 모아다가 군사혁명 교육을 집단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 학교 이름이 에콜 드 마르스 군사학교였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구체제와 단절시키려면 아이들을 가족의 전통으로부터 깨버려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이들을 가족과 단절시켜야 돼. 그 시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1799년) 장자우대법 폐지하고요. 이혼법 만들고 입양법 만들고 혼외자 원리법 만들고 균등상속법 만들었어요.
전통가족의 가부장 문화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1801년이 되니까 프랑스에서는 이혼이 유행처럼 불었고 이혼한 여자들이 가슴 드러내면서 길거리 창녀로 내려앉았고요. 상속 문제로 칼부림이 벌어졌고요. 혼외자들이 적자들과 함께 싸웠고요. 예? 상속 문제로 칼부림 나고 뭐 사생아, 천지, 뭐 길거리에 불량아, 천지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1921년에 그대로 반복돼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볼셰비키가 1921년 페미니스트 이혼 자유법을 만들었다가 생페트르츠부르크 이혼율을 90%까지 올려버렸어요. 이게 여자들 편하게 하자고 이혼 자유법을 만들었는데 이혼을 요구한 쪽이 80%가 남자였습니다. 길거리에 쫓겨나온 이혼녀들이 악이 없고 창부천으로 몰려갔고요. 도시 하나 제대로 망가뜨렸죠. 그때 이 두 혁명이요. 프랑스의 구체제 복지제도, 제정 러시아 여성 구제제도 모두 없애버린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요. 여자들을 여성을 위한다는 슬로건 하에 여자들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았다 이 말이에요. 능력도 없는 것들이 혁명을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라 진짜 볼만했죠. 나폴레옹이 반성했습니다. 1801년에요. 1801년에 그 사법관들 다들 모아다가 이거 재검토하라 그랬다고. 이거 가족을 이렇게 파괴해버리면 아버지가 파괴가 되고 나라의 존폐가 달린 문제다 그래갖고 공무원하고 성인은 국가가 맡아서 교육한다 치더라도 아동교육은 가족한테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만들었던 가부장 폐지법을 폐지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볼셰비키가 만들어놓은 이 가족 파괴법을 다시 만들어서 가족을 보호했죠.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가족이 파괴되면. 왜 그 인류의 교훈을 몰라? 지금 그 서방정부가 왜 그토록 가족을 무시하죠? 이놈들 말이에요. 민족과 국가를 소멸시켜가지고 세계정부로 달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가족 뽀개기, 결혼 반대, 아이들 집단 교육시키기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세계 프로젝트로 변했죠. 이 가족 뽀개기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요즘 사람들은 좀 이상해. 나는 아무리 봐도요. 자료를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믿어요. 그리고 개뻥 같은 소리만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걸 믿고 앉아있다고. 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소리 못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세계화주의자들의 그 이해가 많지만 대표적인 설명 정도 예를 들죠. WHO 초대 사무총장 조지 칠럼 발음도 이상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이자 설립자 줄리안 헉슬리, 유럽 공동체를 대변해왔던 자크 아탈리, 여선의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는데 뭐 들어보죠. 1902년 세실 로즈가 죽고 나서 세계 정부가 앵글로색슨 엘리트계에서 유행을 탔습니다. 희망사항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진행되어 왔죠. 뭐 이제 와서는 뭐 세계 정부 프로젝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그게 될까? 뭐 그런 가능성만 따질 뿐이지.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조금 정리해 볼까요? 자본 엘리트들 말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갖고 자본의 세계화를 막는 러시아, 독일, 오스만 터키를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 당시 자본의 세계화를 제국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융제국주의라고 뭐 얘기도 하고 힐퍼딩이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음모냐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갖고 경제적 세계화를 준비했죠. 달러를 기축화했습니다. 그게 제2차 경제적 세계화의 준비 과정이었죠. 동시에 UN, 유네스코, WHO를 만들어낸 거죠.
1946년 워싱턴 정신의학교 교장, WHO 설립하는 데 참여했던 해리 스탁 설리반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문화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문화혁명, UN, 유네스코, WHO를 만들어갖고 세계인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어떻게 돌보나 한번 보자고요. 유네스코하고 WHO가 주도했던 그 정신의학 독자가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개인을 떨어뜨려 놔가지고 세계정부라고 하는 정신의학 타가소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해처모여 전략이었다고요. 마샬 플랜 하에 1950년 미국 자유위원회가 유럽에 수십 개의 지부를 두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밀어붙였어요. 그 당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안 그러고요. 그냥 자유주의, 자유 이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전통을 모두 깨부수자 디컨스트럭션을 강조했죠. 부수고 건설하자고? 아니요. 건설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부수면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뭐 건설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일단 다 부수자예요. 연이어 뭐가 탄생합니까? 록펠러 재단의 페미니즘이 탄생하죠. 연이어 또 뭐가 탄생합니까? 1935년부터 주저리 되고 있었던 월가의 신자유주의가 이제 정책화돼가지고 1980년에 적용되기 시작하죠. 대단하죠? 1990년대 나타난 비혼문화, 동성애 결혼, 이따의 잡스러운 문제가 바로 이 100년 동안의 긴 세계화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유네스코부터 볼까요? 설립자이자 초대 사무총장 줄리안 헉슬리, 유네스코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했으니까요. 다시는 고개 돌리면 안 돼요. 유네스코는 단일 세계정부의 기대는 세계정치기구로 고려되어야 한다. 각국의 전통을 공통의 경험, 사고, 목적을 가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은 인류 진화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했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만들었죠. 고로 세계정부 밑에 정치 통일은 불가피하다. 정신을 통일시켜야 다른 것들도 통일시킬 수 있다. 유네스코의 시급한 프로그램은 정신분석학과 무의식의 심리학을 교육에 실제로 적용할 연구들이다. 그래서 무슨 연구를 만들었죠? 세계 건강 프로젝트, 멘탈 헬스 프로젝트를 만들어갖고 엘 고어인가? 그놈이 지금 이끌고 있던가 그러죠? 교육은 유치원이 아니라 강보에 쌓인 아기부터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혁명 때 생제티엔이 얘기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엔하고 유네스코는 4살 아이 때부터 성교육 가르치고 자빠졌습니다. 예. 이 모든 정신교육은요, 통일된 정신교육은 아기 때부터 하지 않으면 뭐 안 되고, 그러려면 가족을 파괴해야 되잖아. 예? 가족의 권위를 파괴해야 된다. WHO 초대 사무총장 조지 브록 칠럼, 이 사람은 헉슬리보다 더 정신 나간 사람인데, 아이들로부터 선악 판단이나 도덕률 같은 것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아이들을 순수한 그 상태로 가만 냅둬라 이거야. 우리가 알아서 세뇌 교육할 테니까. 이 칠롬이라고 하는 놈은 말이에요. 민족주의자를 정신병자랑 동일하게 취급을 했고요.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는 부모를 격리시키라고 했고요. 정서 불안자들 점잖게 대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폭력을 쓰라고 그랬고요. 정신병 진단은 오로지 정신과 의사만 할 수 있고 정신병 의사만이 경찰로 하여금 정신병 진단받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다. 강제 격리시킬 수 있다. 이 법으로 만들었다고 이거. WHO가. 한국도 그래요. 예?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자라고 진단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놨다고 이게 WHO가 했던 짓이에요. 그래갖고 정치적으로 비판했던 사람들 죄다 불러다가 정신병원에 가뒀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반대하고 비판했던 그 독일인가 네덜란드가 의사 한 명 정신병원에 가둬버렸죠. 자기 성능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WHO 초대 사무총장. 세계 정부를 달성하려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개인주의, 가족 전통과 충성심, 애국심 그리고 종교적 도그마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드러냈잖아요. 이렇게. 예?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개인주의를 없애겠다는 거.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적 개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거고요. 민족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거고요. 응? 그리고 기독교를 깨부수겠다. 이 소리잖아? 다비스톡 연구소 중요한 회원이었고 WHO 공동 설립자 칠롬이랑 같이 설립했어요. 존 롤링스 리스 말을 들어볼까요? 공무, 정치, 산업 모두가 우리의 영향권에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정신의학 단체들이 있어요. WHO 만들라고. 유네스코 만들었던 단체예요. 우리가 직업군을 공격해봤는데 교육계와 종교계가 제일 쉬웠다. 법조계와 의학계가 제일 어려웠다. 다른 사람들의 직업과 사회활동에 침투하려면 전체주의를 모방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에 적을 조직해야 한다. 자, 모두 비밀스러운 프락치가 되자. 이래가지고 이 WTO를 구성했던 수없이 많은 록펠러의 하수인들을 전 세계 나라에 다 간첩으로 뽑아 들여다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족 전통을 다 깨버리고요.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져갖고 세계정부 밑에 노예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거밖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가족을 만들 부모는 어떡할 거야? 응? 텔레비에 나와갖고 세계정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모두 따라오라 그랬죠? 예? 작가 아딸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니콜라 사르코지도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세계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믿고 그랬어 다들. 나 이해가 안 가. 나 그 사람 바보 같아. 올해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올해 이야기했어요. 아이 낳는데 학위나 교육이 필요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럼 어떻게 부모교육 강제교육기관 만들자. 이 부모들이 양육을 잘못 배워갖고 아이들을 망치는데 아이들이 망쳐지면 아이들도 부전자전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를 강제교육시키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되는데 학위나 교육이 의무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정치인도 교육시키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거 다보스 포럼 아니에요. 현재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3년 정치교육 정규과정 받아갖고 내려와서 대통령 되고 총리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엉터리 시대를 뭐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여름학기, 겨울학기를 만들어가지고 미디어 조작하고 선거 조작해갖고 대통령, 총리를 만드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대학 교수들마저도 말이에요. 일반 강사들한테 성교육 받으라 그러고 언어 순화 교육 받으라 그러는 이런 미친 시대라고 말이에요. 이 시민 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공화국 전통인데 공산주의에서 유행했던 거예요. 타가소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이 작가 아딸리가 그거 하고 싶던 거예요. 이 작가 아딸리라고 놈은 항상 이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 한데 모여갖고 집단 교육시키는 거 무지 좋아한다고. 다보스 포럼이 잘하고 있어요. 영글로벌 리더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페미니즘이라면 신자유주의는요. 현재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들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이 비참한 경제 현실을 만든 주범이에요.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가 범죄 두목이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은 그 두목의 부두목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신자유주의가 청년 세대 취업도 망가뜨렸고 결혼도 못하게 했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했고 하물며 쌈짓돈도 못 만들게 만들었다고. 이게 서방 68세대가 저지른 범죄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586이라고 하는 정신병자들이 저지른 범죄. 포스트 모더니즘은 페미니즘하고 이게 뭐하니까 어찌어찌 말로 싸우면 되는데요. 신자유주의는 이게 경제 기반을 뒤엎어버리는 역사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게다가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페미니즘은 현재 진행형이지만은 신자유주의는 2010년 언저리에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서방 세계 각국의 법과 제도로 안착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못 바꾼다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국가예요. 일본과
비슷해요. 예. 일본 경제 꼼짝 못하는 거 보세요. 한국 똑같아요. 신자유주의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마구마구 해고하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이쁘게 말을 바꿨어요. 착한 척 바른 척. 비정규 알바 1급 주급 시급제를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착한 척 바른 척 단어를 만들었고요. 돈을 마구마구 찍어갖고 저리로 대기업한테 융자를 해줬던 걸 갖다가 양적 완화라고 이쁜 척 착한 척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직원들, 이 대기업들은 말이에요. 직원들하고 노동자들 임금 낮추고 복지비용 없애버리고 대량 해고할 수 있도록 정부한테 요청했고 정부는 100% 대기업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법을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미국, 서유럽, 한국 이 신자유주의 정부는요. 그렇지 않아도 주머니 텅텅 비어있는 이 국민들한테 국민 세금을 사회지원금 이름으로 주지 않고 대기업들 돈이 철철 넘치는 대기업들한테 기업 지원금, 보조금 남발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 발의 피고요. 지원금은 세 발의 피고요. 감세가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 소득 상위 계층 5%한테 2017년 기준 1조 3천억 달러를 감세해줬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이 아주 일반이었다 이 말입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게 법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한국은 누가 했다고요? 노무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FTA 제반 법규들이 보여주듯이 수도, 철도, 의료, 교육 이런 공공 부분을 사유화해버렸거나 업무의 많은 부분을 민간한테 넘겨줘 버렸죠. 공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마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수입품하고 수출품 그리고 제품 규격 맞추었죠. 그리고 관세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갖고 쌀 같은 경우는 한국 농민들 다 죽여버리잖아 솔직히. 이 금융 부분에서 투자하고 대출 한계를 없앴고 정부 수없이 많은 경제인들이 말이야 정부 관료로 옮겨갔다고요. 정부 관료가 기업인 출신이라고 한국도 못지않아요. 한국은 한술 더 떴어요. 기업인을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어준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자유주의에 있어갖고 민간 시장을 이토록 넓혀준 이상 사기업은 경쟁 더욱더 치열해졌고 노동비용 계속 낮추고 유통비용 낮추고 유통도 공정을 자동화했고 소규모 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으로 흡수가 돼버렸고 아니면 파괴가 돼버렸고 정부하고 의회한 것들은 공룡처럼 커져버린 이 엘리트 대기업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법적 대리인도 아니야. 그냥 저 발가락에 떼예요. 이 정부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정부가 경제 플랜을 짜고 관여했죠. 신자유주의 시대는요. 기업인들이 정치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할 일이 없어. 모두 사리사욕만 챙겼고 의회 민주주의는 완벽하게 정지가 돼버렸고 이게 바로 1985년부터 2010년 언저리까지 한 35년간 유럽과 미국, 한국,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신자유주의 정책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이미 노무현이가 법을 개박살 내놨거든. 그 이명박은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신자유주의법에 근거해서 개인 치부에 들어갔던 거예요. 노무현이 강도라면 이명박은 강도 아들이었죠. 그 시대 흐름에 그대로 따라갔다가 뭐 좋은 줄 알고 이 성인 남자 여자들의 정신도 급격하게 삭막해졌어요. 그때가 바로 2010년 전후라고요. 신자유주의가 한국에서 안착을 해버렸다고. 바로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요. 150년이 넘게 국민 세금으로 미국 기업들 시장을 총칼로 개척해주고요. 보호해줬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총칼 들이댔으니까 그 시장에서 일할 사람은 미국인으로 뽑아다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지난 150년 동안 전 세계 침략하고 돌아다녔던
그 일에는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도 동조를 했다는 그런 진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는요. 기업들이 그런 동의를 깨버리고 미국인이 아닌 타국인을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한 60%는 미국인 뽑아주니까 다행인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타국인을 더 뽑죠. 왜냐하면 월급이 더 낮으니까요. 미국에 진출한 삼성 같은 그 외국계 기업들이 2015년 기준 미국에서 직원으로 뽑아준 미국인이 700만 명이었습니다. 취업시켰어요. 애국심? 그런 거 없어요. 장사꾼은 자기 아버지도 팔아먹는 놈들인데 무슨 애국심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너희 나라가 따로 없다고요. 삼성전자 좀 보세요. 외국인 기업이 외국인 직원들이 더 많아요.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들 다 외국계 은행에 들어가 있죠. 재투자가 안 된다고요. 한국으로. 그러면 직원이라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미국 기업처럼 한 60% 정도는 뽑아줘야 되잖아. 안 뽑아요. 외국인들 뽑는다니까. 이래놓고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고 아직도 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신자유주의 기업들이 부패해버렸냐면요. 직원 교육을 안 시키고요. 대학생 너희들이 스스로 직원 교육을 대학교에서 받아오라고 자격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 준비를 니네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에다가 기업 출신 겸임 교수들을 무지막지하게 넣어놨습니다. 성과는 당연히 없지. 기업 출신 교수들이 뭐 기업 가르쳐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알아서 자격증 따야 돼요. 원래 직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돈을 대서 어리버리 아무것도 모르겠는 대학생 졸업생들을 불러다가 지네 돈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1980년대까지 한국, 미국 다 그랬어. 이게 한국, 미국 기업의 문화였다고요.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대학생들이 문화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몰라요. 이 경제라고 하는 거. 기업 활동을 모른다고. 가르친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가르칠 돈도 아끼려고 대학생 스스로 공부해 오라는 거야. 이게 신자유주의 문화예요. 이게 저 유명한 슬로건 기업 비용을 사회한테 물리고 사회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기업이 가져간다. 이 도둑놈 심보다 이 말이죠. 이 기업의 매판 신자유주의 정부는 이 모든 기업의 악행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 초국적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하고 관리자들, 노동자들, 이 불안정한 수입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두려움, 미래의 불안에 치를 떨어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치를 떨고 살고 있다고요. 옛날에는 직장인하고 개인 생활이 50-50 협력적일 수가 있었어. 그때 그 단어를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워라벨을 그랬거든요. 노동시간하고 삶의 시간을 서로 협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노동시간하고 자기 개인 시간에 서로 적대를 해버려. 끝없이 적대한다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이 나의 사생활과 조화를 못 이루고 충돌하니까 노동자들이 직장에 충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노동을 멀리한다. 말이 돼요? 이 뜻은 뭐냐면 자기의 삶의 의미 50%를 잃어버렸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금 미국 기업이 죄다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습니다.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에 물을 먹은 나라들은 죄다 이런 식이에요. 이 현상이 더욱 심화돼가지고 2010년 이후부터 미국 직장 문화 보면 한심합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그 직원들 뒷담화 까고 자빠졌고 주말에 뭐하고 놀까 설계하고 있어. 회사에 앉아갖고 개인 컴퓨터 치면서 게임하고 앉아있고 친구랑 채팅하고 더 좋은 직장 어디 없나 찾아보고 자기소개서 쓰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있다고. 에? 이게 지금 미국 직장 문화의 노동윤리가 완전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논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특히 직장 내에 그러지 않아도 이 먹튀 문화가 판을 치는 미국 직장 문화에 남녀 갈등을 끝없이 부추긴 게 페미니즘이라 이 말이에요. 문화가 더욱더 급속하게 망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40년의 결과였다 이 말입니다. 예. 참 절망적으로 되어버렸죠. 예? 하지만 또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변이 절망적으로 파괴가 됐다면 다시 건설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